에이모스 사용법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까 설명드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설명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제가 케이스 제로에서 경로 분석만 하는 예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에이모스 실습도 하실 겸 지금 에이모스 이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겠지만 여기 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뭐라는 Files in Current Directory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디렉토리 내에 있는 에이모스 경로도에 대한 파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케이스 제로를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클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좀 단순한 회귀 분석이 꽤 패턴은 실수요. 그러니까 intention이라는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이 세 개를 독립 변수로 해서 이 회귀식을 적합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네 개의 변수만 사용해서 종속, 독립 이렇게 해서 회귀식은 SPSS에서도 그냥 회귀식을 돌리면 그냥 나오는 결과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거기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절편을 추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귀식에서 회귀식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회귀식을 적합을 시키고자 할 때에 SPSS에서 회귀식을 돌리면 베타 제로를 각각이 추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베타 제로는 추정해주지 않고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 값만 이 경로상의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여기서 베타 제로를 추정을 안 해주더라도 이 경로상의 숫자와 추정된 숫자와 SPSS 돌렸을 때 베타 1, 베타 2, 베타 3 값은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독립 변수는 서로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종속 변수니까 에러텀이 있고 또 이제 이것이 독립이고 이것이 종속 변수 에러텀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파일, 이게 path-ingram.sav이라는 파일인데요. 파일 네임에 들어가셔서 그 에이모스1 데이터에서 path-ingram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OK 하시고 calculate estimate 하시면 그 다음에 OK 나왔죠. 아웃풋을 보시면 여기 프로비트 레벨 보면 0.655 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것이 아웃풋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 화면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여러분이 여기 114페이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PBCS intent 화면 하나 없애버립니다. 이게 약자를 써서 그런데 PBCS intention으로 가는 이 화살표에 estimate가 즉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0.064, 0.065, 스탠다드 에러도 마이너스 0.058입니다. 여기 CR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크리티컬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귀 개수가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인데 그때
크리티컬 밸류 마이너스 1.0975, p 밸류 0.27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 밸류 0.05보다 크기 때문에 do not reject 귀무가설. 그렇죠?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는다. 근데 귀무가설이 뭐냐면 배기계수 0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do not reject가 귀무가설이니까 저기 배기계수 0으로 가도 뭐 문제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배기계수 0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화성표를 지우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보아서는 곤란한 것이 이것을 지웠을 때는 이런 개수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지우느냐 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이 분석 자체만 또 간단한 것 같아도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만 되면 어느 것이 먼저 데이터에 먼저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통계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크리티컬 p 밸류를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측 검증입니다. 그런데 대립가설에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양의 영향이 있다, 양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파스킬까 one-sided test, 단측 검증, 한쪽 검증, 우리 말로 한쪽 검증이에요. 그런 경우는 p 밸류를 반으로 줄여줘야 돼요. p 밸류를 2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까다로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도 슬라이드 준비를 했지만 여기서 미리 설명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PBC에서 인텐션으로 가는 이 배기 계수가 얼마고 p 밸류가 예를 들어 0.06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p 밸류다. p 밸류 0.06이 나오면 우리 기준에 의하면 p 밸류가 0.06이니까 0.005보다 커서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뭐 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이 개수를 뭐 B1으로 한다면 B1은 0보다 크다. 0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니, 대립가설이 B1이 0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에이모스 결과에서 나오는 P 밸류는 전부 다 이 양쪽 검증일 때의 P 밸류입니다. 그래서 한쪽 검증일 때의 P 밸류는 여기서 나온 P를 2로 나눠줘야 돼요.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0.06이 나오더라도 양의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것은 그때 P 밸류는 0.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은 한쪽 검증은 그건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거든요. 다만 이때의 조건은 B1의 추정값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일단 양의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0보다 커야 될까는 거죠. 0보다 크면서 P 밸류가 0.03이면 0.06이면 그걸 반으로 나눠서 0.03으로 해서 significant 하다, 유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통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긴 하니까 사실은 P 밸류가 작으려면 아주 작게 나오고 크려면 아주 확실하게 크게 나오거든요. 가장 결론이 명확한데 또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 양측 검증이다. 투사이드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측 검증은 좀 다르네요. P 밸류를 반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원사이드냐 투사이드냐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고 명확하면 사실은 통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얻는 것이 좋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슬라이드는 뭐 제가 에이모스에서 돌린 결과와 SPSS의 그 리그레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조금 이상하지만 Perceived Behavior Control에서 Intention으로 가고 Behavior 가고 또 Perceived Behavior Control에서 Behavior로 바로 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직접 효과, 간접 효과의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은 직접 효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은 간접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는 0.734고 간접 효과는 요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총 효과는 이제 이렇게 하면 총 효과가 나오겠죠. 슬라이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자세한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기서 정신 집중을 한다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집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루만 지나버리면 그만 또 잊어버리거든요. 혹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거 잘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따라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되더라고요. 일단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가 얼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에이모스 아웃풋에 보면은 다이렉트 이펙트라는 것이 있고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고 토탈 이펙트가 나오는데 저것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다시 어널리시스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아웃풋에 보면은 여기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앤 토탈 이펙트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체크를 해줘야 나옵니다. 저는 아웃풋이.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아웃풋을 봐서 에스티메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요. 토탈 이펙트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토탈 이펙트는 attitude에서 intent로 갑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rect effect는 attitude에서 intent, attitude, behavior. indirect effect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analysis property라는 그 나라에서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거기를 체크를 해야만 이런 아웃풋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자, 그럼 아까 4개 효과라는 이것도 재밌는 점인데 사회학 하는 사람들, 심리하는 사람들은 4개 변수, 4개 효과가 있다 없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저는 사실 그 큰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난 통계학자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과연 이 그림은 이거는 대등한 겁니다. 이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웃컴 Y에 해당이 되고 미디에이터 M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과연 이 PBC에서 비헤이비어로 가는 효과를 인텐션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더 잘 설명을 해주는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것이 없을 때는 인텐션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는 여기서요. 바로 PBC에서 비헤이비어로 갈 때 이 효과가 significant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P-밸류가 별표가 이렇게 3개 나오면 0.000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P-밸류가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인텐션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나눴을 때 이쪽이 더 설명을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레그레션
여기서 이제 그 에이모스 아웃풋인데 PBCS behavior로 가는 거, PBCS behavior로 가는 것은 0.005가 됐고, PBCS intention 보세요. PBCS intention은 굉장히 significant하죠. 그죠? 또 intention에서 behavior로 가는 것도 0.003이니까 significant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접 효과도 significant하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직접 효과를 얼마만큼 많이 설명해 주는가 하는 것은 P-value의 그 상대적인 거니까 P-value를 한번 보시면 아까 intention이라는 것은 없을 때는 그냥 별표 3개였어요. 굉장히 작았죠, P-value가. 그런데 간접 효과를 intention을 집어넣고 나니까 PBCS behavior가 0.005 여전히 0.05보다 작긴 하지만 아까보다 P-value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력을 어느 정도 상실한 겁니다. intention이라는 이런 변수가 새로 개입을 함으로써 그만큼 이 설명을 intention이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 intention의 그 역할도 굉장히 significant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intention이 저 관계를 partially mediate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fully mediate 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효과가 non-significant하게 변해버릴 때.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죠. 여기서 이 효과가 significant 했는데 intention이 들어오니까 이 효과가 non-significant하게 변해버리더라.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력을 intention이 다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효과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때는 fully mediated, 완전 그냥 4개입니까? mediate가? 4개? 완전 4개. 그런데 여전히 significant하게 남아있지만 그 P-value가 좀 크게, 정도가 좀 약해졌을 때는 partially mediate 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접 효과가 유의하냐 안 하냐 검증하는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혹시 시간을 남으면 설명하고요. 아니면 따라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습은 안 할 건데 이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해서 동기부여라는 것, 그 다음 성적과 성취감을 변수를 측정을 했어요. 그 측정해서 이 개수를 패턴 애널리시스를 했더니 한번 보세요. 성적에서 성취감이 P-value 0.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서 성취감도 P-value 0.19 둘 다 significant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당장에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성적과 동기부여는 성취감을 설명하는 데 전혀 역할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봐도 아마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학생 데이터일 텐데 성적을 보고도 성적이 좋아도 성취감이 없다? 뭐 애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데이터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만 확률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이 예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동기부여를 해도 성취감이 없어. 성적이 좋아져도 성취감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스퀘어드 멀티플 코릴레이션 한번 보세요. 성적과 성취감이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가 성취감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스퀘어드 멀티플 코릴레이션 성취감이 0.76차 나온 것은 이것과 여기서 동립변수를 2개 썼을 때 성취감의 R 스퀘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R 스퀘어 0.764 그러면 일반적인 백식에서 굉장히 설명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R 스퀘어 보면 2개가 굉장히 설명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각각의 P-value를 보면
썼던 영어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시냐면 이쪽, 그러니까 이 RSquare 값을 꼭 프린트를 하나 아웃풋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런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파악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없애보시면, 화살표 하나만 없애보시면 성적에서 성취감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에서 성취감이 P-밸류가 굉장히 작게 나오거든요. 다른 쪽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없애고 동기부여에서 성취감을 해도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취감을 설명하는데 동기부여와 성적을 두 개를 다 넣었더니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둘 다 유의하지 않지만 하나만 넣어도 얼마든지 시그니펀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 화살표에 나오는 이 P-밸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에서는 요것의 P-밸류는 동기부여에서 성취감 P-밸류 0.115잖아요. 이 P-밸류는 성적이라는 것이 성취감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즉 성적이 이미 성취감을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동기부여로 설명하려니까 P-밸류가 0.115더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성적에서 성취감 가는 이 P-밸류 0.523이잖아요. 이 P-밸류는 무슨 의미냐면 동기부여가 성취감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적이라는 변수를 다시 넣었더니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이 0.523이더라. 추가적으로 설명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넣어도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넣어도 너무 설명을 잘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넣으면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개수들의 P-밸류는 나머지가 이미 모든 모형이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일반 회기식에서 나오는 회기 개수가 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RSquare도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 두 개의 동기부여와 성적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납니다. 하이 코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이 통계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sequential regression이에요. 하나씩 들어가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인문사회 쪽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측정된 변수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변수 자체를 한번 보면 동기부여가 주고 성적을 측정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취감을 측정을 하는데 성적이 나온 뒤에 측정했겠어요? 성적이 나오기 전에 측정했겠어요? 학생이라면, 그렇죠? 성적이 나와야 성취감을 물을 거 아닙니까? 성적도 나오기 전에 동기부여만 해주고, 이 성취감이 어떠냐?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다른 책에도 있고,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책에, 국내에 나와 있는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개 효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찾아보다가, 데이터는 안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설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잘못 설계됩니다. 잘못 설계됐지 아니면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봐야 성취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선 이 직접 효과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때 바로 동기부여 성적, 성적의 성취감 이렇게만 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죠? 성적 없는 성취감은 아무런 측정도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자를 우리 학생 졸업생에 가서 이 책이 저자한테 물어봐서 찾아 물어봤더니 조작한 데이터를 네?
그래서 이런 그 얼토당토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에이모스 뭐 구조 방정식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 통계하는 사람만 해서 안 되고 두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도 뭐 빅데이터 뭐 어쩌고 하는데 빅데이터의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저 사람들이 하는데 그쪽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학습, 머신 러닝이라는 것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못하고 숫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신 러닝은 이런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 옛날에는 길을 한 번만 가면 잘 찾아갔어요. 운전해서 한 번만 가면.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니까 길을 여러 번 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찾아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뭐 여성분들도 많고 운전에 그렇게 실감이 안 나오면 전화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 전화기 번호 기억 장치가 없을 때는 보통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사람에 100개 정도 전화번호는 여사로 외웠어요. 요즘은 자기 집 전화번호는 기억하시나? 네? 친구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화번호 왜 기억을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머신러닝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잘못 수정이 되어버리면 친구한테 연락 못하는 거예요. 메모리 있을 때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무턱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케이스 1.